네, 다음으로는 금리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어서 원자재 시장 전망까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규현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경제 담당하고 있는 전규현입니다. 일단 하반기 경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는 이제 중앙은행의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국가별 경제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고물가 충격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래 4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기를 둔화시키게 됩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금리 경로와 현금 흐름 경로 같은 경우에는 총수요, 즉 이제 금리에 민감한 총수요 쪽 소비랑 투자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게 되고요. 기업 대차대조표 경로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들게 되어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고, 은행 대출 경로의 경우는 이제 대출 태도가 강화되면서 이제 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긴축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 중에서 금리 경로랑 현금 흐름 경로가 조금 이제 경로가 약화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경기 둔화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이제 서서히 진행되게 됐는데, 이 고강도 긴축의 여파가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된다는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중에 주요 선진국 중에서 경기 둔화 속도가 가장 느린 미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가 이제 훼손된 부분들, 이 2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리 경로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우뚝 서 있는 가파르게 인상된 부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나머지 금리들은 시중은행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분을 시중은행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좀 수치화해서 보게 되면은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예금금리 베타가 됩니다. 이 예금금리 베타라는 거는 금리 인상분을 얼마나 시중은행이 이제 반영했는가를 뜻하게 되는데, 일례로 기준금리가 50bp 정도 인상이 됐을 때 시중은행 금리가 25bp 정도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금금리 베타는 50%를 반영했기 때문에 0.5가 됩니다. 지금 과거 긴축 사이클에서의 예금금리 베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 대비해서 금융위기 이후의 예금금리 베타가 현저히 좀 낮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시중에 이제 은행이 필요한 규모보다 예금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은행으로서는 예금에 대해서 큰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한 회색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2년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베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을 30%도 채 반영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3년 들어서 예금금리 베타가 서서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간의 금리 갭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저축의 유인이 약화되고 기회비용이 늘어난다는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가계 저축률 자체가 3.2%로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말인즉슨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 경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계에서는 부동산 채널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때 워낙 부동산으로 크게 되었었다 보니까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의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LTV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전장치를 굉장히 세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전반적으로
레버리지가 적어지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이 부동산 채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LTV 규제가 강화될수록 실제로 소비의 통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폭이 적어진 효과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계의 소비를 약화지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고강도 긴축의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말은 즉슨 유의미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모기지 대출 중에 고정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게 되고요. 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베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느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 대비 팬데믹 이후의 노동 생산성을 좀 그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7 국가들 중에 팬데믹 이후에 생산성이 더 증가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원래도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은데 여기서 더 높아진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가장 좀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자의 순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분보다 사실상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미국이 가장 좋은 그림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럼 이 미국의 물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연준이 지금 물가 목표를 삼고 있는 2%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지표 하나를 보지만 사실 지금 연준이 물가 목표를 삼고 있는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베스킷 안에 한 136개 정도의 품목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각각 품목마다 금리에 대한 민감한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들은 금리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품목들이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그 금리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입니다. 확연하게 물가 하락 속도가 다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그룹화해 가지고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금리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밑으로 물가가 하락한 반면에 나머지 품목들 금리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3% 후반대 거의 4% 가까이 높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품목들이 물가의 하반 경직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리의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이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의 대응력에 한계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금리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은 대표적으로 교육이나 헬스케어, 주거비 같은 품목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가 될 텐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반기에 하락할 수 있는 경로들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 물가 경로의 하락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거비를 볼 땐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랑 임대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주택 가격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 오르고 있던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주택 재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보니까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 허가부터 착공, 건설 중인 주택, 완공 순으로 해가지고 그 주택이 공급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말인즉슨 하반기 중에 이제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이제 완만하게나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임대료 같은 부분들은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택 임대 가격을 봐야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신규 세입자의 주택 임대 가격이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4분기 정도 이후에 전체적인 세입자 임대 가격이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택 임대 가격이 전체 지수에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랑 주택 가격 모두 서서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거비 쪽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는 이제 하반기 미국 물가의 점진적인 하락 경로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의 기저효과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7월 FOMC 전까지 물가 안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은 9월 정도가 되어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내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베이스 시나리오처럼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용이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발생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대응을 하게 될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는 강세를 보일 여지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ECB나 다른 국가들이 먼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전개가 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립금리가 낮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여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ECB가 6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00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미국과 유로존의 기준금리 차이가 100bp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차가 연말경에 되면은 150bp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연내 미달러의 강세를 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미국의 대선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보시게 되면은 첫 임기 평균 지지율이 58%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은 40% 초반밖에 안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만큼 관세랑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캠페인이 지금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해서 전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결국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대미 수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대미 수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수출에서 대미 수출 규모가 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품목들이 이제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 소비가 증가하고 조세 수입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순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져 있는 국면인데, 여기다가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포인트 증가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텀 프리미엄이 11bp 정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선진국 전반의 장기 금리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물가가 높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확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요. 사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은 맞지만, 사실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점차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는 이제 신용 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는 굉장히 좀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수요가 빠지지 않고 고용 시장이 둔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물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물가 과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그 리스크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한국 경제는 연간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분기별 성장 경로는 좀 등락이 좀 커지는 그림들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도로 경제 성장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수랑 설비 투자도 만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성장을 좀 지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건설 투자 쪽은 아직까지는 선행 지표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러가 강세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0원대의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그 무역수지가 환시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제한된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달러랑 대외 변수에 훨씬 더 많이 연동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전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 환율도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평균 1,357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